네,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채권보이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채찌님들에게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요. 이정호 우리자산운용 증권 운용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상무님과 함께 할 내용이 그 화폐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채권 공부를 할 때 이걸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왜일지 궁금해요.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라는 게 화폐의 시간 가치이기 때문에 이 화폐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뭐 채권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시세라는 부분은 뭐 계속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고, 이 우리 채찌님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고 이러는 것이 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예, 같이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무님, 오늘은 그 화폐 여행을 떠나볼 건데 어느 시대를 봐야지 좀 의미가 있는 건지. 작년, 재작년 또 최근까지 이제 물가가 한참 이슈가 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그 물가 상승 또 통화량 증가에 의한 물가 상승 이런 쪽에 좀 과거 사례를 좀 찾아보게 되었고요. 역사 시간에 배웠던 당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구한말, 뭐 역사적으로는 갑오경장 이후부터 해가지고 1910년까지 뭐 이런 정도 한 20년, 30년간의 역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고 인투이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500원짜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현물주와 뭐 자금 이체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거나. 딱 네? 조선시대 구한말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 쌀값을 이렇게 저렇게 환산하면은 지금으로 봤을 때 한 5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엽전 한 입이. 그럼 엽전 한 입이 500원인데 이게 10개가 한 돈, 100개가 한 양이거든요. 푼돈이다 그러면 5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5만 원짜리 뭘 하나 거래를 하려고 하면 꾸러미 100개짜리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하면서 엄청 또. 어떤 일화가 있냐면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으로 엽전을 6만 5천 개를 6만 5천 개. 6만 5천 개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해요. 이야. 근데 일단 6만 5천 개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이제 이분도 약간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부터 고액권이 없다 보니까 엽전만 통용이 되다 보니까 뭐 큰 거래를 하려면은 6만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대형 거래가 어려웠고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이제 무역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점점 고액권의 필요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당 100전이나 당 5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폐 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고민이 있었을 법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자금 이체가 되고 거래가 편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옛날 사람들은 참 굉장히 힘들었겠다. 거기서 이 화폐의 이 기능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500원 동전짜리 뭐 이렇게 엽전으로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당백전이 발행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당시 그 문제가 화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생긴 또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이제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쉬운 거는 그 당시 어떤 실학자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정약용 선생님이나 뭐 이익 선생님 이런 분들도 화폐 경제가 소비를 조장한다거나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채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민들이 광산으로 가면서 쌀 생산량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화폐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당시 실학자들마저도 이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 이게 화폐 경제라는 게 발달을 할 수가 없었었고요. 왜 그렇게 인지를 못했던 걸까요? 한편으로는 이게 쌀이나 이 면포로 거래하는 것보다 동전이 편하긴 하네요라고 이제 일부에서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시대 사상이
이 화폐를 좀 경시하는 예, 상공업을 경시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엽전 하나로는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근데 대원군 시절에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발행량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조선 그 4,500년 동안 발행한 그 당시 화폐 총액의 3배를 발행을 해요. 굉장히 공급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금 통화량이 170조 정도 되거든요. 3배, 500조를 갖다가 네. 500원에 100배니까 5만 원권이잖아요. 예, 5만 원권으로 500조를 10개월 동안 쫙 풀어내는 겁니다. 사실 채권 시장에서도 미국의 그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엄청 많이 하면 네네. 채권 시장의 압박성 요인으로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딱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게 지폐랑 동전은 조금 더 달라요. 이 동전은 똑같은 상평통보 이 주전에다가 걷다가 동그라미 2개 더 붙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백전의 가치를 모르겠는 거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100배의 가치가 있도록 통용이 되도록 정부에서는 신용을 주려고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거는 5배, 2배, 심지어는 상평통보랑 똑같이 거래가 돼요. 그러면은 고액권으로 당백전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네네네. 그 가치가 추락을 그렇죠. 화폐 가치가 당백전의 가치는 낮아졌다라는 결국은 거네요. 상평통보랑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쓸모없게 된 쓸모없게 되면서 거군요. 예, 결국은 물가만 한 2년 3년 내에 6, 7배 쌀값으로 따져서는 6, 7배가 상승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 있어서 그렇죠. 물가는 올라갔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통화량은 3배가 늘었는데 순간적으로 물가는 2, 3년 뒤에 6, 7배가 네. 오르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였고요. 당백전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 당오전이라는 걸 또 발행하게 됩니다. 당오전. 이 상평통보 하나를 만드는 데는 그 시늉리지라고 해서 이제 주조에 따른 이익도 없고 네. 이런 상태인데 당오전 같은 경우에는 한 2~3배 정도 이익이 살짝 나고 네. 그럼 실질 가치 조금 더 있는 거죠. 실질 가치가 이제 조금 또 네, 너무 네, 이제 네. 그 500원짜리가 너무 이제 작은 거다 보니까 네, 네. 그나마 약간의 2,500원짜리 고액권이 좀 통용이 좀 됐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상평통보 엽전을 무지하게 사람들이 이제 위조로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네이버에서 상평통보 구매하려면 얼마인 줄 아세요? 상평통보를 구매할 수가 있나요? 네이버의 상평통보 옛날 엽전 네. 10개에 5,000원 그래요. 진짜요? 네. 그게 남아 있다는 거네요. 예. 박물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아직도 이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예. 위조 화폐를 만들지 못하도록 압인 방식으로 그거를 주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당오전과 이제 백동화 근데 이 기계를 일본에서 가져와요. 일본에서. 네. 만드는 기술자와 이 장비를 일본에서 갖고 와요. 화폐를 주조하는 그 기술력을 그렇죠. 가진 사람이나 그 기계를 그렇죠. 수입해 오는 거네요.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입한 왕실이나 지금으로 치면 조폐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 일부 발행을 하긴 하는데 그 기계와 사람을 갖고 있으면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암암리에 위조로 그냥 아무 어떤 사람이 임의로 그냥 찍어내기도 하고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일본에서 찍어대는 거예요. 그들은 기술이 있고 장비가 어쨌든 거기에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대량으로 갖고 와서 국내 유통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돈을 우리나라 막 돈을. 찍어서 네. 또 이렇게 뿌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당백전 한번 발행해서 물가가 6, 7배 올랐다고 했죠. 그 이후에 당오전 발행된 한 10년 동안에 물가가 또 10배가 올라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물가가 10배가 올랐다고 하는 건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엽전을 계속 실물보다 많이 찍어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거기서 그렇죠.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채권 이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를 100%로 상한을 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게 만기가 얼마인지 한 달에 100%인지 그런 것도 없고 100%로 한다고 하고 통상 3에서 50% 정도의 금리로 이자율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물가가 1년에 100%씩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자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화폐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아니 화폐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데 이자가 조금 올라갔자. 그렇죠. 그래서 그 엽전을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한 10년, 15년, 20년 사이에 재산이 20분의 1, 30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네. 그런 쪽을 주로 가지고 있었던 서민들은 이제 점점 네. 어려워지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까 그 고액권의 필요와 통화의 안정성 이거를 담보하면서 침투한 게 일본의 엔화예요. 국내에는 조선시대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상평통보라는 게 있었고 상평통보에다가 곱하기 5배, 곱하기 100배 하던 그런 작업까지 하면서 국내 조선 화폐라는 게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이 통화로서의 가치를 지금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꼭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일본하고 개항이 돼서 무역을 합니다. 일본은 영국에서 뭐가 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값싼 면직물이 들어오죠. 네. 면직물을 그걸 수입을 일본이 해서 중개무역으로 조선에 팔아요, 옷을. 예. 그러면 거기에 그 물건을 팔고 여기서 쌀을 이제 가져가고 이러한 중개무역을 하는데 고액권이 필요하잖아요. 네. 통화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죠. 그거를 일본 상인들 위주로 세운 제1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1은행하고는 지금 SC제일은행 그건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제1은행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는데 네. 이 제1은행에서 일본 엔화가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이 됐는데 점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국내 경제 화폐 시장에서 이 엔화가 먹혀 들어가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달러의 느낌으로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개항이 되고 일본이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는 시점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통화 정비라는 어떤 명목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그 상평통보죠. 이거에 대해서 점차 폐지의 수순을 밟게 만들고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 조항으로 외국 통화를 쓸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데 그 당시 쓸 수 있는 외국 통화는 일본 엔화밖에 없었거든요. 네. 결국은 엔화가 법정 화폐의 기능을 점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식민지 전략에 있어서 화폐 기능을 아예 우리 거를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그렇죠. 정말 주요한 그들의 전략이었네요. 그 당시 이제 국제 변화가 뭐냐면 이 아시아권은 17, 18세기에 은 본위제였잖아요. 근데 유럽은 금 본위제였단 말입니다. 그럼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은 본위제에서 금 본위제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야. 그러려면 금이 또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서 은 본위제가 어쨌든 형성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기선 약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선 일본 상인들이 세운 제1은행에서 엔화를 발행을 해요. 그 엔화를 뭐 일본 군부나 이런 데서 이제 차입한다고 하겠죠.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조선 땅 안에서 물자를 조달하고 조선인 사람들을 고용해서 전쟁 물자를 동원해서 만주를 가는 거예요. 중국 만주로. 예, 전쟁을 하는 거지. 예, 전쟁을 하고 또 이 유통되는 이 엔화의 가치를 담보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금을 사들여요. 네. 그래서 금을 일본에 또 수출을 해요. 그런 중개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근본이자는 조선의 금을 갖다가 써서 그거를 이용해서 근본이자를 성립하고 또 하나는 일본의 물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선 내에서 엔화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전쟁 물자를 동원해서 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1905년, 6년, 7년이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본 엔화가 조선 구한 말에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다 잡아먹는. 아, 그렇게 다 예. 장악을 해버린 거네요. 예. 우리는 뭐 그냥 속수무책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한편 네. 우리나라 이제 그 민족 자본이나 이제 우리나라 그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한성은행하고 조그만 은행이 조금 설립됐다가 망했는데 네. 대표적인 게 대한천일은행이라는 게 설립이 되거든요. 네. 요거는 조금 우리 그 역사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갖는 것 같아요. 이 대한천일은행은 아까 우리나라가 발행했던 상평통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네. 당시 정부, 대한제국이나 이 정부가 가지고 있던 돈을 예치를 받아요. 그걸 가지고 서민한테 좀 저리를 빌려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전국 지점을 만들어서 전국 지점에서 세금을
돈으로 받는 업무를 대행을 하기도 해요. 외주를 맡기는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옛날에는 조용조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관가에 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세금을. 네. 지금은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대행 업무를 지금 은행 여기서 하는 기능을 네. 발휘하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제 골 때리는 거는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현일은행에 맡겼는데 실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비율은 20%밖에 안 된답니다. 왜 그러느냐? 기존의 그 동사무소 아전들이 현물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에 그 갖다 주면서 착복하던 그 이익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어수선한 판이었던 거죠. 자, 결국은 이 대한천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로 상평 통보를 관리를 하고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고 또 대출 역할을 하는 네. 지방세를 납부를 받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영국의 영란은행 또 미국의 FRB 이들이 애초에 설립돼서 애초에 기능이 그 국가의 돈을 많이 빌려주면서 중앙은행의 역할로 지금 민간은행이었다가 네. 이제 그렇게 변환하게 되잖아요. 이제 똑같은 기능으로 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시대 상황이 뭐 러일 전쟁이나 또 일본의 방해 뭐 이런 거로 해서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그 제1은행이 그 기능을 다 차지하게 되고, 세금을 걷는 업무는 조선 총독부로 가고 통화를 관리하는 업무는 제1은행이 한일합방 이후에 조선은행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중앙은행, 식민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한천일은행이 지금의 우리은행의 전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우리은행의 전신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좀 더 눈길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우리은행. 그렇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사모님이 그 우리자산운용의 증권 운용 부문장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은행의 그렇죠. 역사를 우리은행의 이렇게 역사에 있어서 잘 알려주시죠. 아니 사실 저기 우리은행 이쪽 워크숍 같은 거 하면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그렇죠. 대한천일은행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네, 역할을 한 어떤 뼈대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구나 예. 라는 생각을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통화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각국의 글로벌 경제의 화폐 역사를 좀 알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식이 좀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런 과거의 현상들이 아까 말했던 지금의 남미라든가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모습에서 제가 좀 시사점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화폐 주권이 넘어가는 데는 한 30년 걸리더라. 이게 최근의 경제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더 단축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축통화와 어떤 CBDC의 역할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좀 두고 있는데, 경제학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이 어느 날 화폐로 지금 지급받잖아요. 네, 네. 통장에 이제 따박따박 꽂히게 그렇죠. 되는 예. 거죠, 우리는. 현재 우리의 임금을 화폐로 받는다는 것은 원화로 받잖아요. 네. 또 국제사회에서는 원화와 달러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달러가 우리의 노동을 지배하는 이런 관계가 지금 글로벌이 형성이 되어 있다. 네. 그런 거 보니까 그 슈퍼 강달러 그렇죠. 이 이슈가 있는데 예.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 국가는 다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때 엔화를 발행해서 조선에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달러를 발행해서 뭐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또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제3세계나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의제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옛날 재무장관 서머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 있다는 건 안다. 문제 있다. 근데 그건 당신들 문제입니다. 내 할 바 아니다 이거는. 예, 그렇죠. 네. 예, 근본적으로는 화폐량이 실물을 발행하는 만큼 해야 뭐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뭐 그런 거겠지만, 뭐 결국에 가서는 이 화폐의 안정성, 예, 또 실용성,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우리 채찌님들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화폐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구한말 요 시점에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엔화와 우리나라 그 상평 통보와 그 다음에 중국의 청전, 이 세 가지가 이 환율 전쟁을 하는데 거의 지금 이상의 변동성과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다양한 통화의 어떤 움직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봐야 하고 어쨌든 우리의 노동이 달러라는 것에 엮인 하나의 체인으로 엮인 그러한 경제 구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금리를 쳐다봐야 하고 예, 이런 그 시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채권 시장은 경제의 굉장히 근본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려고 해도 채권 시장을 알면은 몇 점은 더 먹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찌님들도 채권 부위를 좋아하시는 거고, 근데 이정호 상무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환율의 방향성, 각국의 환율의 방향성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화폐의 발행량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까 왜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시하면서 보는지 그 역사적인 그 맥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채권 운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현금 통화량, YOY 현금 통화량의 증감이 어떤지 각국 그걸 보면은 뭐 최소한 물가 상황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예, 네. 근데 또 그 물가 상황과 금리가 또 다이렉트리 연결이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 화폐와 물가는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물가는 화폐량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국력은 통화의 안정성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경제를 알려면 항상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축으로 오늘 화폐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잘 봐야 할 그 지표를 알려주셨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호 우리자산운용 증권운용 부문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지식 쌓기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채치님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